산에서 조난당했어. 남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였어요. 매주 같은 산을 오르던 규칙적인 남편이 갑자기 조난됐다는 소식. 하지만 구조대 기록에는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행자 박지연 32세. 남편은 분명 혼자 등산한다고 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박지연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아내.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토요일 오전 6시 강수진은 남편 태준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저녁 전에 올게.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48살의 태준은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갔습니다. 벌써 3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수지는 남편이 규칙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주 같은 산,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올랐습니다. 북한산 100군데 코스였죠. 오전 7시에 출발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오후 2시쯤 하산하는 게 태준의 루틴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주말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점심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태준이 등산 가는 날은 항상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냈거든요. 오후 2시쯤 수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곧 하산할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맘때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산 시작. 이런 간단한 메시지였죠. 하지만 오늘은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끔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요.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약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들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고객님의 휴대폰이. 자동 응답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4시가 됐어요. 수진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4시 30분쯤이었어요.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거였어요. 수지는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미안 조난났어. 배터리 끊긴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난? 남편이 조난됐다고? 손이 떨렸어요. 즉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고객님의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자동 응답만 나왔습니다. 수지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119 불러요. 하지만 문자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거였어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남편이 등산하다가 조난됐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침착하세요. 어느 산인가요? 119 직원이 물었어요. 북한산이요. 100군데 코스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남편 이름과 나이 알려주세요. 정태준, 48살이요. 연락처는요? 수진이 태준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조대를 출동시키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대기해주세요. 수진은 휴대폰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조난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태준은 등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매주 같은 코스를 올랐는데 어떻게 조난될 수 있었을까요? 10분쯤 지나자 119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남편분 위치를 파악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수지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구조대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수지는 다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네. 지금 구조대가 백운대 일대를 수색 중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직 못 찾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위치를 중심으로 찾고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찾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수지는 불안했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저녁 7시가 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어요. 태준에게서 문자가 올까봐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밤 9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태준 씨 부인이신가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세요? 저는 북한산 구조대 대장 김철수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남편 찾았어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져서 수색을 중단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중단한다고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밤에는 너무 위험해서 수색이 어렵습니다. 내일 해 뜨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찾아야 해요. 남편이 다쳤으면 어떻게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내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산 어딘가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춥고 어두운 산속에서 혼자 있을 태준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준이 다친 모습이 떠올랐어요. 혹시 크게 다친 건 아닐까? 의식이 없는 건 아닐까? 온갖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 5시에 수지는 일어났어요.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북한산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조대를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남편을 찾는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6시쯤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산 입구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른 아침인데. 기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제 등산하다가 조난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걱정 많으시겠어요. 빨리 가드릴게요. 기사가 속도를 높였어요. 30분 후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 차량들이 보였어요. 주황색 옷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려 구조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정태준이라는 사람 찾고 계시죠? 한 구조대원이 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부인이세요? 네, 그래요. 남편 찾았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 수색을 시작하려던 참입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일반인은 동행할 수 없어요. 위험합니다. 구조대원이 손을 저었어요. 제발이요. 남편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입구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수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어요. 계속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구조대가 돌아오기를, 남편을 데리고 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오후 2시쯤 구조대원들이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조대장에게 달려갔어요. 찾았어요? 남편 찾았어요? 하지만 구조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이틀 동안 못 찾아요? 분명 100군데 코스라고 했잖아요. 그 일대를 모두 수색했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코스로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에요. 남편은 항상 같은 코스만 가요. 일단 내일도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구조대장이 말했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수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구조대의 수색에도 남편이 발견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가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누가 실종됐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정태준, 48살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나요? 지난 토요일부터요. 등산 갔다가 조난됐다고 문자 보내고 연락이 끊겼어요. 형사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구조대에는 신고하셨나요? 네, 사흘째 수색하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남편분 사진 있으세요? 수진이 휴대폰에서 태준 사진을 보여줬어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특이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이사항이요? 네,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이상한 점 같은 거요. 수지는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없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산을 갔고요.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했으니 저희도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연락도 없고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이 없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구조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태준 씨 부인이시죠? 구조대입니다. 네, 맞아요. 남편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뭔데요? 수색 중에 등산객 한 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했어요. 토요일에 백운대 근처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여성이요? 네, 그래서 혹시 남편분이 누군가와 동행했는지 확인하려고요. 아니에요. 남편은 항상 혼자 등산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여성? 태준이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남편은 항상 혼자 다녔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들어 구조대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아까 제보한 등산객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말 남편이 맞는지. 개인정보라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대신 확인해 드릴게요. 제발이요. 제가 직접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구조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번호 알려드릴게요. 대신 조심스럽게 연락하세요. 구조대장이 제보자의 번호를 알려줬어요. 수지는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준이라는 사람의 아내인데요. 구조대한테 연락하신 분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등산하다가 봤어요. 그때 본 남자가 정말 제 남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키가 한 175cm쯤 되고요. 검은색 등산복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돼 보였고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준과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 혼자 있었나요? 아니요.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둘이 얘기하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여자요? 어떻게 생긴 여자였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긴 머리에 분홍색 등산복 입고 있었고요. 시간은 몇 시쯤이었나요?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백운대 가는 길 중간쯤에서 봤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태준이 여자와 함께 있었다니. 혹시 그 여자 얼굴 기억나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멀리서 봐서요. 근데 둘이 꽤 친해 보였어요. 편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다른 여자와 함께 등산을 갔다니.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혼자 간다고 했는데 혹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은 노트북을 켰어요. 구조대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구조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홈페이지를 뒤지다가 수색 현황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최근 수색 기록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쭉 내리다가 태준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정태준 48세 실종 수색 진행 중. 클릭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나왔어요. 실종 일시, 장소, 구조대 투입 현황.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줄에서 멈췄어요. 동행자 박지연 32세.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동행자? 박지연? 그게 누구지? 수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함께 등산했다는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혼자 간다고 했는데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은 재빨리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나이를 추가해서 박지연 32세로 검색했지만 여전히 많았습니다. 수지는 SNS를 검색하기로 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뒤졌습니다. 박지연으로 검색하자 수십 개의 계정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들을 찾았어요. 1시간을 뒤진 끝에 수상한 계정 하나를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게시물이 몇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 등산 사진이었어요. 수지는 그 계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게시물을 하나하나 클릭했어요. 산 정상 사진, 풍경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단체 사진을 발견했어요.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북한산 등산 동호회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에 태준이 있었습니다. 뒷줄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 분명 태준이었어요. 그리고 태준 바로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예쁜 얼굴의 여자였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등산 동호회에 나가고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수지는 그 여자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이름은 화이트 카라멜이었어요. 본명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박지연일 거였어요. 수지는 그 계정의 다른 게시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등산 사진이었습니다. 혼자 찍은 사진도 있고 풍경 사진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이 나온 사진은 그 단체 사진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토요일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사진은 북한산 입구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무슨 뜻이지? 수진은 그 사진의 댓글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댓글은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 계정을 팔로우하려 했지만 비공개 계정이었어요. 승인을 받아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팔로우 요청을 보냈어요. 하지만 승인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등산을 같이 다녔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에게는 숨기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남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태준이 일부러 사라진 걸까? 아니면 그 여자가 뭔가 관련되어 있는 걸까?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 박지연이라는 여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켰어요. 어젯밤에 찾았던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전히 비공개 계정이었어요. 팔로우 승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구조대 기록에 나와 있던 이름 박지연 32세를 단서로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박지연 등산 동호회로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 등산 동호회 카페였습니다. 수지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북한산 사랑 모임, 주말 등산 클럽, 산악회 함께 등 여러 카페가 있었습니다. 각 카페의 회원 명단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공개 회원이거나 닉네임을 쓰고 있을 거였어요. 수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카페의 게시판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북한산 등산 동호회 카페였습니다. 최근 게시물에 단체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클릭해서 확인했더니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10명이 함께 찍은 사진, 태준과 그 여자가 나란히 서 있던 바로 그 사진이요. 게시물 작성자는 화이트라는 닉네임이었어요. 수지는 그 닉네임을 클릭했습니다. 프로필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모두 비공개였어요. 다만 가입일이 3년 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수지는 화이트가 쓴 다른 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등산 후기였습니다. 오늘 북한산 날씨 최고, 100군데 정상 도전 성공, 등산 후 막걸리 한 잔 같은 가벼운 글들이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지는 댓글들을 확인했어요. 동호회 회원들이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화이트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연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 씨.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박지연이 확실했습니다. 화이트가 바로 박지연이었던 거예요. 수지는 그 댓글을 단 사람의 프로필도 확인했습니다. 산악인이라는 닉네임이었어요. 프로필에 들어가 봤지만 역시 자세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카페 게시판으로 돌아갔어요. 검색 기능을 이용해 화이트가 쓴 글을 날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가장 최근 글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실종 당일인 토요일에 올라온 글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토요일 오전 6시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북한산 갈 뿐? 짧은 글이었어요.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 갈래요.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태준이라는 닉네임의 댓글이었어요. 나갈게. 7시에 만나자.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혹시 남편이 쓴 댓글일까? 수진은 태준의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하지만 비공개 회원이라 아무 정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입일이 3년 전으로 나와 있었어요. 박지연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수진은 확신했어요. 이태준이 자신의 남편이라고요. 수진은 더 과거 게시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화이트와 태준이 주고받은 댓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둘이 댓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갈까요? 좋아요, 만나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3년 동안 이 여자와 함께 등산을 다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는 혼자 간다고 거짓말하면서요.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은 계속 검색했어요. 박지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었습니다. 구글에서 박지연 32세 서울로 검색했어요. 여러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10페이지쯤 넘기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등산 동호회 봉사활동 제목이었어요.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북한산 등산 동호회가 산길 정화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아래에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수진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준을 발견했어요. 뒷줄에 서 있는 태준,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에 참여자 이름이 나열돼 있었어요. 수진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박지연 32세. 분명했습니다. 태준 옆에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수진은 박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 예쁜 외모였어요. 수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예쁜 여자와 3년 동안 함께 등산을 다녔다니.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불륜? 수진은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대신 집에 있는 태준의 물건들을 뒤지기로 했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태준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영수증, 메모지들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메모였어요. 지연 생일 4월 15일, 좋아하는 꽃, 장미, 좋아하는 음식, 파스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박지연의 개인 정보를 메모해뒀다니. 생일, 좋아하는 것들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진은 계속 뒤졌어요. 또 다른 메모가 나왔습니다. 4월 등산 일정.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북한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지연이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박지연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게 확실했어요. 단순한 등산 동호회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책상 서랍을 다 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더니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태준과 박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 하트 스티커까지 붙여져 있었어요. 수진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한 사진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운 후 수지는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남편이 정말 조난당한 건지 아니면 박지연과 함께 뭔가를 꾸민 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웠어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배경을 확인했어요. 어느 산인지 언제 찍은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봤더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12일 북한산. 1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둘의 관계가 계속됐다는 뜻이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지연에 대해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찾을 수 있다면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수지는 등산 동호회 카페의 운영자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답장이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답장이 왔어요. 회원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태준 씨 부인이시죠? 실종 담당 형사입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조사하던 중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뭔데요? 남편분이 최근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셨더군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명보험이요? 네, 석 달 전에 가입하셨어요. 보험금이 5억 원입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액의 생명보험? 5억 원? 남편이 자신에게 한마디도 없이 그런 보험을 들었다니.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보험을 들었을까?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걸까?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생명보험, 박지연, 실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혹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실종을 위장한 걸까? 아니면 박지연이 뭔가 관련되어 있는 걸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지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박지연의 SNS를 더 자세히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비공개였지만 팔로우 승인이 돼 있었습니다. 박지연이 승인해 준 거였어요. 수지는 재빨리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게시물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등산 사진들이었습니다. 산 풍경, 정상 인증샷, 등산 음식 사진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 더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단체 사진 외에는 태준이 나온 사진이 없었어요. 수지는 날짜별로 게시물을 정리해서 봤어요. 특히 실종 당일인 토요일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토요일 오전 7시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북한산 입구 사진이었어요. 좋은 하루 될 것 같아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댓글을 확인했어요. 몇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날씨 좋네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수진도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계속 게시물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에 올라온 게시물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글만 있고 사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다. 이 정도면 끝내도 되겠지. 짧은 글이었어요. 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무엇을 끝낸다는 걸까? 수지는 그 글을 캡처했어요.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게시물을 확인했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도 아무 게시물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토요일 게시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3시에 올렸던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다는 글이 사라져 있었어요. 수지는 분명 봤는데
지금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삭제한 거였어요. 수지는 자신이 캡처해둔 사진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하지만 왜 박지연이 그 글을 삭제했을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걸까? 수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진은 박지연의 다른 SNS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페이스북을 검색했습니다. 박지연으로 검색하자 여러 계정이 나왔어요. 프로필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여자였습니다. 계정 이름은 지연팍이었어요.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공개 계정이었어요. 타임라인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 사진, 음식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하지만 등산 사진은 많지 않았어요. 인스타그램에는 등산 사진만 올리고 페이스북에는 다른 일상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토요일 이후 게시물을 확인했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모두 게시물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매일 뭔가를 올리던 사람인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박지연도 사라진 걸까? 수지는 박지연의 친구 목록을 확인했어요. 혹시 태준이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가짜 이름을 쓰거나 친구 등록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박지연의 과거 게시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1년 전, 2년 전 게시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어요. 석 달 전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드디어 결심했다. 짧은 글이었어요.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잘 될 거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수지는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무엇을 결심한 걸까? 수지는 그 시기에 다른 게시물들도 확인했어요. 석 달 전쯤에 박지연이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 후회 없는 선택을, 용기를 내자 같은 의미심장한 문장들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결정을 앞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태준이 생명보험을 든 시기와 겹쳤어요. 석 달 전,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보험을 들고 박지연이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둘이 함께 등산을 갔다가 태준이 실종됐어요.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된 일이었어요. 태준과 박지연이 함께 뭔가를 꾸민 거였습니다. 아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실종을 위장한 게 아닐까?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진은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경찰에 제보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태준의 사물함을 다시 뒤지기로 했어요. 혹시 박지연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편지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현관 옆 사물함을 열었어요. 태준의 등산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낭, 등산화, 물통 등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어요. 배낭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손글씨로 쓴 쪽지였어요. 이번 주에 끝내자. 그 사람 모르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걸까? 이번 주에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수진은 쪽지를 계속 읽었어요. 뒷면에 더 쓰여 있었습니다. 보험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준비 다 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보험? 생명보험을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태준과 박지연이 보험금 사기를 계획한 거였어요. 수진은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계속 사물함을 뒤졌어요. 또 다른 쪽지가 나왔습니다. 비행기표 예매했어. 다음 주 월요일 출발. 수진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비행기표? 어디로 가려던 걸까? 수진은 태준의 서류함을 뒤졌어요. 혹시 비행기표 예매 확인서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이메일 출력물을 발견했어요. 항공권 예매 확인서였습니다. 출발일은 실종 다음 주 월요일, 목적지는
태국 방콕이었어요. 예매자는 정태준과 박지연. 둘 다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태준과 박지연이 실종을 위장하고 태국으로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니. 3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박지연과 만났고 생명보험을 들어 보험금을 타내려 했고 실종을 위장해서 해외로 도망가려 했던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울지 않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할 때였어요. 남편과 박지연이 계획한 모든 걸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보험금은 한 푼도 못하게 해야 했어요. 수지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쪽지, 항공권 예매 확인서, 사진, SNS 캡처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실종 담당 형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형사님, 제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증거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어요. 쪽지, 항공권 예매 확인서, 사진들을 형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형사가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제 남편이 박지연이라는 여자와 실종을 위장하고 해외로 도망가려던 증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쪽지를 읽고 항공권 예매 확인서를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보험 사기인데요. 네, 맞아요. 남편이 3달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잖아요. 5억 원짜리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남편분과 박지연 씨가 공모해서 보험금을 타내려 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남편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처벌해주세요. 형사가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 쪽지는 어디서 찾았나요? 남편 사물함에서요. 항공권 예매 확인서는요? 서류함에 있었어요. 혹시 다른 증거도 있나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지연의 SNS 캡처도 있어요. 형사에게 캡처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빨리 찾아주세요. 남편이 정말 해외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지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태준이 이미 어디론가 숨어버렸을 수도 있었거든요. 형사님, 박지연이라는 여자도 찾아주세요. 분명 남편과 함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지연 씨 수배도 넣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직접 태준과 박지연을 찾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택시를 타고 북한산으로 향했어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태준이나 박지연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몰랐습니다. 등산로 입구 CCTV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저기요,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제 남편이 실종됐어요. 토요일에 여기서 등산했는데 조난됐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아, 그러셨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켰어요. CCTV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몇 시쯤 오셨나요? 오전 7시쯤요. 직원이 토요일 오전 7시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등산객들이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지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맨 태준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분홍색 등산복을 입은 여자, 박지연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수진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태준과 박지연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은 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혹시 이 영상 복사할 수 있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경찰 요청이 있어야 해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곧 형사님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드리겠습니다. 수진은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수진은 더 많은 CCTV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등산로 중간에도 CCTV 있나요? 몇 군데 있긴 한데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문의하셔야 해요. 수진은 관리공단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나중에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른 곳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북한산 입구 근처 상가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가 태준이나 박지연을 봤을지 몰랐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저기요, 혹시 토요일에 이 사람 봤어요? 태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사진을 봤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토요일에 손님이 많아서요. 검은색 등산복 입고 젊은 여자랑 같이 왔을 거예요. 아, 잠깐만요. 직원이 뭔가 떠올린 듯 했어요. 혹시 그 커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랑 김밥 사갔던 커플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남자가 여자 거 계산해주고 그랬어요.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수진은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박지연을 여자친구처럼 대했다니. 편의점을 나와 근처 식당들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태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지쳐서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준과 박지연이 정말 연인 사이였을까? 3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함께 도망가려 했던 걸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태준 씨 부인이시죠?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요. 남편분이 토요일 오후에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조난 문자를 보내기 2시간 전이에요. 즉, 남편분은 이미 안전하게 하산한 상태였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준이 조난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조난 문자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남편분이 일부러 조난을 위장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 알아요? 그건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박지연 씨도 같은 시간에 하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태준과 박지연이 함께 실종을 위장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요. 형사님, 빨리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준이 자신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조난도 거짓말, 실종도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태준과 박지연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어요.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수색하기로 했어요. 산 아래 모텔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태준과 박지연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 모텔에 들어갔어요. 저기요, 토요일에 이 사람들 투숙했나요? 태준과 박지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잠깐만요. 주인이 숙박 기록을 확인했어요. 아, 이분들 토요일 오후에 체크인 하셨네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요? 언제 나갔어요? 일요일 오전이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택시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CCTV 영상 있나요? 네, 있어요. 주인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일요일 오전 9시쯤 태준과 박지연이 모텔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증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을 나와 즉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제가 또 증거를 찾았어요. 모텔 정보와 CCTV 영상을 알려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택시 기록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수지는 조금씩 태준과 박지연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만 알아내면 됐어요. 다음 날 수지는 형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부인,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네, 지금 갈게요. 수지는 재빨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 사무실에 들어가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수진이 앉자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택시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남편분과 박지연 씨가 인천공항으로 갔더군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인천공항이요? 네, 일요일 오전에 도착했어요. 그럼 이미 출국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요,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출국 기록을 확인했는데 두 사람 다 나가지 않았어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아직 국내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항 CCTV를 확인한 결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인천공항 출국장이 나왔어요. 태준과 박지연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게이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저기 보세요. 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공항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주차장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렌터카 업체 기록이에요. 남편분 이름으로 예약돼 있더군요. 수진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정태준, 렌터카 대여일 일요일 오전 11시. 어디로 간 건지 아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차량 번호를 추적 중입니다. 곧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찾아주세요, 형사님.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 경찰서를 나오려는데 형사가 또 불렀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형사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등산로 중간 지점 CCTV였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영상이에요. 화면에 태준과 박지연이 보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둘이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조남 문자 보내기 2시간 반 전이에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즉, 남편분은 이미 안전하게 하산 중이었다는 겁니다. 수지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태준과 박지연이 편하게 대화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형사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등산로 입구 CCTV였습니다. 태준과 박지연이 산에서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조남 문자 보내기 1시간 반 전이에요. 수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태준이 안전하게 하산한 후 어디론가 가서 조남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실종을 위장하기 위해서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사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이 실종을 위장한 거예요.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알려주세요. 보험금 한 푼도 못하게 해야 해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시작했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수지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아직 태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형사님, 렌터카 위치는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오늘 안으로 파악될 겁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경찰서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과 박지연이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다는 건 어딘가로 이동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갔을까? 해외로 나가지 못하니 국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였어요. 수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어요. 태준과 박지연이 갈 만한 곳을 생각해 봤습니다. 외진 곳, 사람이 적은 곳, 숨기 좋은 곳, 지방 소도시나 시골 같은 곳일 거였어요. 수지는 지도를 펼쳐놓고 가능한 장소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인, 렌터카 위치 파악했습니다. 어디예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강원도 속초입니다. 한 모텔 주차장에 주차돼 있어요. 속초요? 네, 지금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확인 중입니다. 제가 직접 가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제발요, 형사님.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나요? 1시간 후에 경찰서 앞에서 만나요. 수지는 짐을 쌌어요. 간단한 옷가지와 휴대폰 충전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준과 박지연의 증거 사진들도 챙겼어요. 혹시 필요할지 몰랐으니까요.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형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타세요. 수진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속초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는 동안 형사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모텔 주인한테 확인했는데 그 두 사람 맞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네, 아직 체크아웃 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3시간 후 속초에 도착했어요. 작은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입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모텔은 해변가 근처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몇 호실이에요? 수진이 물었어요. 305호입니다. 형사와 수진이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습니다. 305호 앞에 섰어요.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준이 나타났어요. 수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누구예요? 박지연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나왔어요. 박지연도 수진을 보는 순간 놀라 멈춰섰어요. 부인이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정태준의 아내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연 씨.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정태준 씨, 박지연 씨.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태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형사가 태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박지연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태준이 애원했어요. 오해라고요? 증거가 다 있어요. 쪽지, 비행기표, CCTV 영상 다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태준과 박지연을 보며 수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3년 동안 거짓말하며 계획했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보험금도 못하고 범죄자가 됐어요. 수진은 모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태준과 박지연이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남편분이 보험을 들 때 부인은 몰랐나요? 네,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형사님한테 듣고 처음 알았어요. 남편분과 박지연 씨 관계는 언제부터 알았나요? 실종된 후에 알게 됐어요. 구조대 기록에서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보고 조사하기 시작했죠. 힘드셨겠어요. 형사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남편분과 박지연 씨가 자백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실종을 위장한 거 맞더군요. 역시 그랬군요. 원래 계획은 실종 신고 후 한 달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였대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부인이 너무 빨리 진실을 밝혀내서 계획이 무너진 거죠. 다행이네요. 수지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거든요. 부인, 심경이 어떠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배신감이 컸죠. 하지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남편과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태준 씨 부인이시죠? 네, 맞아요. 보험금 청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수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남편분이 보험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도 취소됩니다.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태준과 박지연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보험회사는 큰 손해를 봤을 거예요. 수진이 진실을 밝혀내서 막은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수진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태준과 박지연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실종을 위장했으며 이는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태준과 박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정태준, 징역 3년. 피고인 박지연, 징역 2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수진을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수진은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인. 형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덕분에 사건을 잘 해결했습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등산 장비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모두 버릴 거였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정리하다가 태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박지연과의 관계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지연이를 처음 만났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젊고 예뻤다. 3년 전 일기였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지연이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지연이가 너무 좋다. 오늘 지연이와 해외로 가는 꿈을 꿨다. 언젠가 실현할 수 있을까? 보험금 계획을 세웠다.
지연이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태준의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기억에서도 마음에서도요.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어요. 수지는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거짓말쟁이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수지는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평소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인테리어를 직접 구상하고 메뉴도 짰습니다. 카페를 준비하며 수지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속고 배신당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됐습니다. 수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카페 오픈 일주일 전이었어요. 수지는 카페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을 페인트 칠하고 테이블을 배치하고 소품들을 놓았어요. 조금씩 카페다운 모습이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부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지연 씨 SNS가 갑자기 업데이트 됐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누군가 박지연 씨 계정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무슨 글인데요? 한 줄이에요. 이 사람만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 첨부돼 있어요. 무슨 사진이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남편분과 박지연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얼굴 부분이 잘려 있어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일단 박지연 씨한테 확인해 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박지연의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갔어요. 정말로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몇 분 전에 올라온 거였어요. 이 사람만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진이 있었어요. 태준과 박지연이 함께 찍은 산 정상 사진이었는데 태준의 얼굴에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누가 박지연의 계정으로 이런 글을 올린 걸까? 다음 날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인 박지연 씨한테 확인했는데요. 본인이 올린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올린 거예요?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아요. 남편분한테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인,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지연 씨가 구치소에서 사라졌어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라졌다고요? 어떻게요? 면회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CCTV를 확인했는데 창문으로 탈출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저희도 수색 중입니다. 곧 찾을 거예요. 하지만 박지연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지연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태준이 수감돼 있던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준 씨 부인이시죠? 네, 맞아요. 남편분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와주시겠어요? 수지는 망설였어요. 태준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다음 날 구치소를 찾아갔어요. 면회실에 들어가니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무슨 일로 불렀어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탈출했다는 거 알아? 네, 들었어요. 무서워. 지연이가 날 죽이려고 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가 보낸 편지를 받았어. 내가 날 배신했으니 넌 죽어야 해라고 쓰여 있었어. 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계획이 실패한 게 다 내 잘못이래. 내가 너무 허술하게 계획을 세워서 들켰다고. 그래서 보복하겠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와줘, 여보. 제발. 수지는 태준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저를 배신한 주제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연이가 정말 무서워. 날 죽일 것 같아. 그건 당신 문제예요. 알아서 하세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제발. 태준이 소리쳤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구치소를 떠났어요. 태준의 두려움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됐어요. 강원도 계곡에서 남성 소지품 발견. 수지는 TV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속초 근처 계곡인데요. 오늘 아침 등산객이 남성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보험 사기 사건의 피의자 정태준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태준의 가방? 어떻게 계곡에? 뉴스는 계속됐어요. 가방 안에는 정태준 씨의 지갑과 휴대폰이 들어 있었으며 근처에서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뉴스 봤어요? 네, 지금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죽은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박지연 씨가 남편분을 해친 것 같아요. 복수한 거죠. 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신이 없으니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태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계곡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연도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어요. 둘 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카페가 오픈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수지는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순간 멈췄습니다. 혹시?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박지연이었습니다. 수지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왜 여기 온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해칠 생각 없어요. 그럼 왜?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부인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죠.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과로 다 해결돼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태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계곡에 버렸어요. 제가 죽였어요. 박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복수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이용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무슨 뜻이에요? 태준이 저한테 접근한 건 보험금 사기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죠. 저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복수했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태준이 박지연까지 이용했다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수할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요. 박지연이 일어섰어요. 부인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연이 카페를 나갔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박지연이 자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태준의 시신도 결국 발견됐습니다. 계곡 깊은 곳에 묻혀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태준도 박지연도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수지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실종을 위장하려다가 진짜 실종자가 됐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어요.